안녕하세요. 페러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매력 평가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구매력 평가라는 거는요. 실물 시장에서의 가격인 물가와 외환 시장에서의 가격인 환율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평가 관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시장, 협의의 금융시장이 되겠죠. 협의의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와 외환 시장에서의 가격인 환율 관계를 말해주는 페러티인 이자율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자율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투자 원금은 10,000원이고요. 투자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1년 만기 한국 이자율은 5%, 미국 이자율은 3%. 여기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무위험 자산,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채,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 같은 자산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정기예금 금리, 뭐 한국 국채 금리가 5%이고 그리고 미국 정기예금 금리 또는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3%이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 현물 환율이 되겠죠. 달러당 1,000원이고요. 원달러 선물한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선물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나라 예금 상품은 다 동일한데요. 뭐가 다르냐? 표시통화만 다릅니다. 즉 만기도 1년 만기로 동일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과 같은 뭐 다른 위험들도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만 다르다? 표시통화만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대안을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투자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요. 하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안 A라고 한 거는 국내 정기예금 또는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대안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될 거예요. 이걸 대안 B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내 정기예금의 돈을 이제 10,000원을 예치할 경우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투자 원금이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정기예금 금리가 5%니까 1.0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500원을 1년 후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물한 매입을 해야 되겠죠. 즉 현물한 매입했다는 얘기는 기준통화인 달러를 매입했다. 즉 원을 대가로 달러를 매입했다. 원을 달러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 10,000원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 정기 예금에 그 돈을 운용하는 거예요. 뭐 미국 국채에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즉 원을 달러로 바꾸고 미국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에는 만기 시점에 달러를 수취하게 됩니다. 얼마의 달러를 수취하게 되냐면 일단 10,000원에 상응하는 달러 금액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에 상응하는 달러 금액은 10,000원 나누기 환율이 우리가 1,000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만큼, 즉 10달러가 이제 그 현물한 매입하면 들어오는 달러가 되겠고요. 이만큼 10달러만큼을 정기예금 3%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곱하기 1.03 하면은 10.3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3달러가 미래 1년 후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물한 매입하고 즉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 정기예금 할 경우에는 미래에 들어오는 1년 후에 들어오는 이 10.3달러가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원화가 되는지가 불확실하잖아요. 즉 환위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위험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대안은 똑같은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첫 번째 대안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두 번째 대안 여기까지 한 경우에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선물한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한 거래를 함으로써 미래 받게 되는 10.3달러에 상응하는 원화를 지금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물한으로 달러를 미리 매도를 하면 만기 시점
시점 환율과 관계없이 1년 후 받게 되는 원화를 선물 환율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환위험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물환 매입하고 달러 정기 예금에 한 다음에 동시에 미래 받게 되는 달러 원리합계 10.3달러만큼을 지금 선물환 매도를 하자라는 게 바로 두 번째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 1년 후 받게 되는 원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0.3달러 곱하기 선물 환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안 A도 확실하고 선물한 거래까지 했을 경우에 대안 B도 확실한 그런 페이오프를 갖는 그런 투자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안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금융시장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지 않다면 페이오프가 더 큰 대안으로 돈이 집중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쪽이 크다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한국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려고 할 테고요. 이쪽이 만약에 크다면은 다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결국에는 페이오프가 다르다면은 페이오프가 더 큰 대안으로 돈이 집중이 될 테니까 뭐 금리나 환율이 바뀌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바뀌느냐? 이 등호가 성립할 때까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는 성립할 것이다. 왜? A나 B나 통화만 다를 뿐 둘 다 확실한 위험이 없는 투자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하면은 이제 IRP를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이 첫 번째 식의 이 좌변은 왼쪽에 있는 변은 뭐냐면은 첫 번째 대안에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합계입니다.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우리나라 국내 이자율 IH 홈 컨트리의 이자율을 곱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변은 뭐냐? 10,000원을 환율로 바꾸고 지금 바꾸고 달러로 그다음에 그만큼을 미국 이자율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의 IF라는 거는 외국 foreign의 이자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IF를 하고 그만큼을 선물한으로 다시 선물한 매도를 함으로써 원화로 바꾸는 그런 거래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의 페이오프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자율 대신에 IH, IF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환율도 집어넣었죠. 그래서 환율도 집어넣고 IH, SF 그 다음에 IF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원금만 살려놓고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10,000원으로 나눕니다. 그럼 10,000원으로 나누면은 좌변은 요것만 남겠고 우변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10,000원으로 나눠질 테니까요. 그럼 이거를 다시 F에 대해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S 곱하기 1 플러스 IF 그 다음에 분의 1 플러스 I 홈 컨트리의 이자율 이런 식으로 단순화가 될 거예요. 이 최종식이 바로 이자율 평가, 금리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평가를 영어로는 Interest Rate Parity에서 IRP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최종식이 바로 IRP의 수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은 제가 뭐 여기에서 뭐 F라는 거는 선물환율이라는 거 말은 안 했지만 선물환율, 그다음에 S라는 거는 현물환율. 이에요. 근데 이제 현물환율, 선물환율은요, 직접 표시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보시면 됩니다. 즉, 직접 표시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외화 한 단위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자국 통화의 양, 즉 기준 통화가 외국 통화인 경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거는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 위첨자 H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위첨자 F는 외국, foreign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환율이 꼭 우리나라 통화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H라는 거는 호가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F라는 거는 기준통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PP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PPP는 실물 시장에서의 어떤 일물일가의 법칙으로부터 이제 도출을 했어요. 근데 이자율 평가라는 거는요, 동일한 위험과 만기를 가진
두 금융상품의 가격, 뭐 금리, 수익률이 되겠죠. 이거는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금융시장의 일물이익과의 법칙으로 도출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자율 평가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바로 요 식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 선물환율 F라는 거는요, 두 나라 이자율, 그 다음에 현재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좀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좀 변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요, 이 IRP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을 어떻게 일단 번역을, 일단 요 네모 박스를 어떻게 첫 번째 네모 박스를 어떻게 두 번째 네모 박스로, 변형을 했냐면은요, 양변을 S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박스가 어떻게 될까요? F분의 S는 1 플러스 IH 나누기 1 플러스 I 폴잇,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1로 1을 빼줘요. 그러면은 S분의 F 빼기 1은 1 플러스 IF, 그 다음에 1 플러스 I 홈 마이너스 1.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럼 정리하면 바로 요 식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분모 부분은 1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포린 외국 이자율, 기준통화 이자율이라는 거는 0.00 어쩌고 저쩌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사식으로 표시를 하자면 대충 뭐랑 같다? IH에서 IF를 빼준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에 정리를 했으니까요. 요거에 일단 주목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 식의 이 자변은요, 선물한 할증 할인율 구했을 때 봤던 거죠. 그쵸? 선물한 할증률 또는 할인율 구했을 때 어떤 중심 메인 파트입니다. 사실 선물한 할증 할인율은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연율로 기간 조정하고 100 곱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물한 할증 할인율이다라고,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심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랑 같다라는 얘기냐? 동일한 위험과 만기를 가진, 즉 표시통화만 다른 자산에 대한 두 나라 이자율 차이, 구체적으로는 자국 이자율에서 외국 이자율을 차감한 것,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하자면 호가통화 이자율에서 기준통화 이자율을 차감한 것과 대략적으로 같다라고 이자율 평가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이게 만약에 양의 값을 갖는다면, 즉 이 값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의 의미는 뭐죠? 기준통화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준통화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으면 이 자변이 할증되어 있으면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변도 양의 값을 가져야 돼요. 즉 국내 금리가 외국 금리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자율이 더 낮은 통화는 선물한 할증되어 있고, 즉 시장에서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자율이 더 높은 통화는 선물한 할인, 시장에서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RP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선물환율이 현물환율, 환율과 양국의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두 나라 금리 차이는 선물한 할증 할인율과 대략 같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자율이 더 낮은 통화는 선물한 할증되어 있고, 이자율이 더 높은 통화는 선물한 할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자율 평가가 이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으면, 즉 이론적 선물 환율과 이걸 F 스타라고 합시다. 실제 선물 환율이 다르다면, 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한국에 투자한 페이오프랑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한 페이오프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차익 거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익 거래가 나타날까가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3차 시 2강에서 선물한 거래 처음 얘기했을 때요. 선물한을 해지 또는 투기 거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차익 거래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때 얘기했으면 강의 시간 조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생각한 것이다. 선물하는 해지, 투기, 차익거래로 차익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차익거래가 나타날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떤 차익 거래가 나타날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론적 선물환율 구해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론적 선물환율을 구할 줄 알아야 차익 거래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론적 선물환율은 IRP식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정확하게 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볼까요? 한국의 1년 만기 금리가 5%, 달러는 3%,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현물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에요. 1년 만기 이론적 선물 환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F라는 거는 IRP식 뭐예요? S 곱하기 1 플러스 I foreign 분의 1 플러스 I home 이거였잖아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S가 뭐니까 1,000원 곱하기 그 다음에 외국 이자율이 뭐니까 3% 1 플러스 0.03 분의 1 플러스 홈 컨트리의 이자율은 5%니까 0.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05 나누기 1.03 하면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019.42 가 나옵니다. 즉 1달러당 1019.42원이 교환되는 게 이론적 선물 환율이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예로 갈까요? 두 번째 예는 한국의 3개월 만기 금리가 연율로 제시되어 있는데 4%고요. 미국의 3개월 만기 금리가 8%. 여기는 사실 다 포함이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강의 노트에는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연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그랬을 때 3개월 만기 이론적 선물 환율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이자율은 사실 보통 이제 연율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 선물 환율을 구할 때 선물안의 만기에 따라 기간을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처럼 3개월 이자율이 연율로 주어졌다면 3개월에 대한 이자율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누기 뭐를 하고 4를 하고요. 6개월 이자율이 연율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6개월에 대한 이자율은 그 6개월 연율로 표시된 6개월 이자율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이론적 선물환율 3개월 만기 이론적 선물환율은 현재 환율 1,000원 곱하기 그 다음에 분모 부분에 뭐 들어가야 되죠? 외국 이자율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외국 이자율 얼마? 8%. 근데 이거 연율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3개월에 대해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나요? 0.08 나누기 4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분해. 그 다음에 분자 부분에 1 플러스 우리나라 이자율이 4%니까 0.04. 근데 이거 역시 3개월에 대한 이자율로 바꿔줘야 되니까 나누기 4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해본다면 990.20이 나와요. 즉 1달러당 990.20원이 교환되는 게 이론적 선물 환율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볼까요? 세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달러 1년 만기 금리가 4%. 이것도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연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의 1년 만기 금리가 3%. 역시 연율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이 1유로당 1.2000 달러예요.
그랬을 때 1년 만기 이론적 선물 환율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 조합이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환율을 어떻게 표시했냐 요거에만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사실 보통 별다른 언급 없으면 다 간행대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간행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기준 통화가 어떤 통화인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는 간행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때의 이 슬래시는 나누기의 의미이다, 퍼의 의미이다, 슬래시 다음이 기준 통화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 선물 환율, 1년 만기 이론적 선물 환율 구해보면 현재 환율 1.2000 곱하기 1 플러스 기준 통화 이자율이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로인 0.03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 부분에 1 플러스 달러 이자율, 호가 통화 이자율 0.04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04 나누기 1.03 해보신다면은 1.21117이 나옵니다. 즉 1유로와 1.2117달러가 교환되는 게 이론적인 선물 환율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입니다. 즉, 세 번째, 좀 전 예와 같은 경우예요. 달러 1년 만기 금리가 4% 연율로 주어졌고요. 유로 1년 만기 금리가 3% 연율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이 1.20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F 스타가 아까 얼마가 나왔죠? 1.2117. 여기 있군요. 2117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선물 환율이 지금 뭐냐면 1.2100이에요. 그러면 차익 거래가 어떤 차익 거래가 나타날까? 일단 차익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선물 환율은 1.2100인데 그 다음에 이론적 선물 환율은 1.2117입니다. 이쪽이 지금 더 높죠. 같지 않죠. 그렇죠? 같지 않으니까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익 거래는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실제 선물안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비싼 F스타 가공의 선물안, 이론적 선물안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선물안을 매입하는 거는 그냥 선물안 매입하면 돼요. 즉 선물안으로 유로를 매입하면 됩니다. 기준 통화를 매입하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선물안 매입했다는 얘기는요. 기준 통화를 매입했다라는 얘기 선물안에서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싼 F스타를 매도한다. 비싼 이론적 선물안을 매도한다. 가공의 선물안을 매도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선물안을 매도를 하는 경우는요.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선물안을 매도했다는 건 제가 별다른 언급 없으면 선물 환율로 기준 통화를 미리 매도했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즉 선물 환율로 기준 통화인 유로화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호가 통화인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선물 환율로 유로화를 달러로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안을 매도하게 되면은 미래 시점에 어떤 통화가 나가고 유로화가 매도했으니까 나가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갖는 그런 거래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는 미래의 유로가 나가고 미래의 달러가 들어오는 거래들을 이런 자금시장 거래와 현물화 거래를 합성해서 동시에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갖는 거를 하려면 유로화를 차입하고 그 다음에 그 유로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 예금을 하면 됩니다. 왜? 볼까요? 유로화 차입하게 되면은요, 현재 달러가 들어오죠. 우리가 외환 수합할 때 요런, 논리로 따져봤습니다. 유로화를 차입하면 현재 유로가 들어옵니다. 그쵸? 빌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미래 시점, 만기 시점에 유로화 갚아야 되죠.
그래서 유로화가 만기 시점에 갚아야 되니까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차입해서 들어온 유로화를 현물안으로 매도를 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유로화가 나가죠. 대신 그 대가로 현물안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그 대가로 호가통화를 매입했다는 얘기니까요. 현재 달러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달러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달러 예금이에요. 그럼 현재 달러 나가죠.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달러가 나가고 대신 미래 시점에 원리합계를 받겠죠. 미래 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유로와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달러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남는 건 뭐죠? 미래 유로 나가는 거, 미래 달러가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요런 거래를 유로화 차입하고 현물안 매도하고 달러를 예금하며, 즉 유로화를 차입해서 그거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에 예금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선물한 매도를 한 것과 같은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렴한 실제 선물안을 매입을 하면 얼마만큼 매입을 하면 될까요? 달러 예금한 거 나중에 찾게 되는 원리합계만큼, 달러의 원리합계만큼을 이제 그 거래를 하면 되겠죠. 선물한 거래로 이제 그걸 팔고 유로화를 매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자율 평가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차익 거래를 무위험 금리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위험이 없으니까 커버되었다 해서 커버드 인터레스트 아비트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앞 글자 이렇게 따가지고 CIA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즉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차익을 금리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금리 차이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강의 노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IRP가 성립하지 않을 때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 시점에서 두 나라 자금 시장 거래, 그 다음에 현물안 거래, 그 다음에 선물안 거래를 동시에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이제 사거나 팔면 예금하고 대출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미래 이익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위험을 뭘로 커버했다? 선물안으로 커버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위험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 좀 전 예에서 달러 금리 4%, 유로 금리 3%, S는 현물환율은 1.2, 그 다음에 선물환율은 1.21이었어요. 그때 이제 CIA 이익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CIA 이익을 뭐 100만 유로까지는 뭐죠? 1유로 차입했을 때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유로를 차입하고 그래서 유로를 달러로 바꾸고 즉 현물안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달러 예금하고 그 다음에 선물안 매입하는. 그럼 여기서 제가 현물안 매도라고 쓸게요. 왜? 차익 거래는 동시에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쵸? 유로 차입하고 달러 예금하고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현물안 매도하고 선물안 매입하고 그 다음에 유로 차입하면 상대되는 통화인 달러는 예금하고 뭐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동시에 반대되는 거래를 적절한 방향으로 해야 이제 차익을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 거래의 이익은 1유로를 차입했다라고 한다면은요. 1유로를 차입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지우고 1유로를 차입했을 때 1유로 차입한 다음에 유로를 달러로 바꿔요. 그러면 얼마만큼이 생길까요? 1유로 차입했을 때 환율이 1.2였으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2만큼의 달러가 생깁니다. 그러면 달러의 정기예금 했을 때 받게 되는 원리합계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1 플러스 미국 이자율 4%를 곱하면 되겠죠. 0.4.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마만큼 찾게 되는 원리합계를 이제 선물안으로 거래해서 환위험을 없애줘야 돼요. 그랬을 때 받게 되는 유로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나누기 실제 선물환율 1.21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차입했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유로 차입했으면 얼마 갚아야 될까요? 유로 금리가 3%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0.03. 1.03만큼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0.00141 유로가 나와요. 100만 유로를 차입했을 때는 여기 1유로 차입했을 때 0.00141이니까 여기에다가 100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410유로가 나옵니다. 애초에 여기를 1로 시작하지 않고 요 2를 100만으로 바꿔서 뭐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 이자율은 10%, 미국 이자율은 5%. 물론 이거 둘 다 연율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 현재 환율은 1,000원. 그 다음에 1년 만기 선물 환율은 1,100원. 이에요. CI 기회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거래들을 해야 될까요? 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 이론적 선물 환율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 선물 환율 구해 봅시다. 자, 이론적 선물 환율은 현재 환율 1,000원 곱하기 분모 부분의 외국 통화 이자율 1 플러스 0.05.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의 1 플러스 우리나라 이자율 0.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47.62가 나옵니다. 자, 1047.62와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1100. 그러면 F스타는 1047.1이고 F는 1100이니까 이게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선물안이 더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실제 선물안을 매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의 선물안을, 이론적 선물안을 매입해야 됩니다. 이게 더 싸니까, 더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선물안 매입을 하면 미래 기준 통화인 달러가 들어오고 그 대가로 원화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달러가 들어오고 미래 원화가 나가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무슨 통화를 차입하면 될까요? 미래 원화가 나가는 거니까 원화를 차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화를 차입하고 그런 다음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러니까 현물안 매입을 하고 이 얘기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에 예금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의 원화 현금 흐름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달러 현금 흐름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없어지고 남는 거는 미래에 달러가 들어오고 여기 거래에서요. 그 다음에 미래에 원화가 나가는 그런 현금 흐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원화 차입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원이 들어오고 미래 시점에서 원이 나가고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원화는 같이 사라지고 현재 시점에서의 달러 현금 흐름도 사라지고 남는 거는 이거하고 이것만 미래 달러가 들어오는 이런 현금 흐름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 선물안을 매도를 해요. 얼마만큼? 달러 원리 합계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래들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만약에 그럼 CIA 거래를 했을 때 이익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제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싹 다 지우고요. 좁으니까.
1,000원을 차입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1,000원 차입 시 아까 원화 차입한다 그랬으니까 1,000원을 차입해. 만약에 이 경우가 실제 선물안과 이론적 선물안의 부동어가 반대면은 달러를 차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은 이제 그 뭐죠? F스타가 더 낮으니까요. 그래서 원화를 차입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원화를 차입하는 것으로 이제 CIA를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차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1,000원을 달러로 바꾸면 얼마가 생기나요? 현재 환율이 1,000원이니까 1달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1,000원 차입 시를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 1달러를 예치해요. 정기예금의 미국 이자율이 얼마? 5%, 0.05. 이마만큼이 만기 시점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선물안에 따라서 원화로 바꾸겠죠. 그럼 현재 선물안율이 얼마예요? 1,100원 곱하기 1,100이 되겠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은 환율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안율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미래 1년 후 시점에 들어오는 원화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원화를 차입했기 때문에 원화를 갚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000원 차입했으니까 곱하기 1 플러스 한국이자율 0.10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5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차입했을 경우에는 55,000원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강의 노트에는 CIA 어떻게 하는 건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거 보고 좀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 보고 시험 보셔야죠. 근데 이제 무조건 암기하라는 뜻에서 제가 정리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좀 이해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계적으로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암기하고 싶은 사람들 노트에 있는 수식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IA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좀 무슨 얘기냐면 IRP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CIA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IRP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보를 모두 다 안다면 CIA를 모두 다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원화를 차입하려고 어떤 CIA였죠? 예5는 원화를 차입하고 그 다음에 원을 달러로 바꾸고, 즉 현물안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달러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안 매도를 하는 거였어요. 실제 선물안을 매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 거래를 모두 다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원을 차입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원 금리가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것이다. 차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모두 다 현물안을 매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즉 달러 수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달러 수요가 더 많이 생기면 달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달러 예금을 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달러 금리는 어떻게 된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모두 다 선물안을 매도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은 선물안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달러 공급이 이제 발생했다 미래 시점에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지금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물안율은 어떻게 될까? 선물안율은 F라고 제가 했으니까 F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변하고 환율이 변해서요. CIA의 기회는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준용으로 회복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성립을 할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IRP가 성립하려면 계리가 있었을 때 CIA가 가능한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만 해요. 이게 바로 IRP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증 결과 말씀드리자면요.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즉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IRP가 성립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정치적인 위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시장.
우리가 나중에 배울 유로 통화 시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성립한다. 즉 CIA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효율적인 시장이어서. 즉 균형으로 복원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체로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성립하는 시장도 있어요. 정치적 위험도 없고 그다음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IRP는 성립할 수밖에 없는 패러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IRP가 성립하는 거를 좀 제약하는 요인들이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요인들로 제가 3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자산의 비동질성. 정말 동질적인 자산을 찾기가 현실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나는 우리나라 자산이 편해 이런 걸 이제 홈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국 시장에 편향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아니면은 그거 모르는데 홈바이어스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무이형 금융자산과 미국의 그 무이형 금융자산이 완전 대체제가 아닙니다. 불완전 대체제가 될 거예요. 동질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면 뭐 계좌 개설하고 유지하는데 비용 들어가죠. 뭐 수수료도 들어가죠. 정보 획득하는데 돈 들어가죠. 아주 되게 다양한 형태로 거래 비용이 있어요. 뭐 국가 간 조세의 차이도 거래 비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래 비용이 크면 클수록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 간 자본 이동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금융자산이 발행되거나 보유되고 있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뭐 정치적 위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규제가 없었는데 해수하는 시점 사이에 언젠가 갑자기 막 규제를 해.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몰수되거나 동결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위험이 있냐 없냐도 상당히 제약을 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자율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평가, F는 뭐이다. 이거 이론적 선분할률 구하는 거 있잖아요. S 곱하기 1 플러스 I 포린 1 플러스 I 홈. 요식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IRP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차익거래를 무이형금리 차익거래 CIA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키워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퀴즈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러티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물가와 환율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제 PPP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자율 평가, IRP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평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패러티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입니다.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를 또 말하려면은요, 폐쇄 경제 하에서의 피셔 효과 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셔 클로즈드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름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피셔 클로즈드, 폐쇄 경제의 피셔 효과 또는 그냥 그거 다 빼고 피셔 효과 다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셔 효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피셔 클로즈드인데요. 피셔 효과를 좀 넓게 생각하면은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셔 클로즈드고요. 하나는 피셔 오픈입니다. 그래서 피셔 클로즈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피셔 효과고요. 피셔 오픈이 첫 번째 주제인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랑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앞에 다 빼고 그냥 단순히 피셔 효과라고 한다면 피셔 클로즈드를 의미해요. 좁게 보면, 넓게 보면 피셔 오픈과 피셔 클로즈드가 피셔 효과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면 이 피셔 효과, 피셔 클로즈드란 뭐냐? 우리가 사실 이자율이라는 건 사전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래자라면은 실질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제 명목금리를 결정할 거예요. 즉 만기까지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추정을 하고요. 여기에 요구하는 실질 수익률을 더해서 기대하는 실질 수익률이 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명목금리를 결정할 거예요.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식이 바로 피셔 효과, 피셔 클로즈드, 폐쇄 경제 하에서의 피셔 효과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셔 효과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실질금리, 실질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자금이 막 몰리겠죠. 그 결과 실질금리가 높은 금융자산의 명목금리가 하락해서 결국에는 등호가 성립할 것이다. 물론 전제는 뭐 완전 시장 이런 전제들이 필요하지만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방경제 하에서의 피셔 효과,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 피셔 오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셔 오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전제는 나라마다 피셔 클로즈드가 성립한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은 두 나라 실질금리는 동일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실질금리가 동일하지 않다면 실질금리가 높은 나라로 막 자본이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해질 것이다. 나라마다 실질금리가 동일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전제하에 이제 피셔 오픈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셔 오픈에 따르면 동일 자산의 명목금리 차이는 대략 만기 동안의 두 나라 기대물가 상승률 차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두 나라 기대물가 상승률 차이가 대략 명목금리, 두 나라 명목금리 차이와 대략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피셔 오픈,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 또는 뭐 개방경제화의 피셔 효과입니다. 자, 피셔 오픈, 즉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는 명목금리가 높은 국가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명목금리가 그만큼 더 높아야만 자본 유출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피셔 오픈이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즉 이 말은 나라마다 실질금리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금리 차익거래가 나타나겠죠. 즉 낮은 실질금리로 차입을 해서 높은 실질금리 국가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런 결과 차익거래가 나타나서 실질금리가 동일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률 차이와 명목금리 차이가 대략 같아질 것이다. 등호가 성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 그러니까 실증을 해보면 맞지는 않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까지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진짜 살펴보려고 하는 국제 피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국제 피셔 효과는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 피셔 오픈은 피셔 클로즈드를 국제적으로 확장시킨 거고요. 국제 피셔 효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피셔 효과는 우리가 배운 두 개의 평가 관계, 즉 국제적 의미의 피셔 효과와 피셔 오픈과 상대적 PPP를 같이 고려하면 도출할 수 있습니다. 피셔 오픈에 따르면 두 나라 명목금리 차이는 두 나라 기대 물가 상승률 차이와 같죠. 대략적으로 같죠. 그 다음에 상대적 PPP에 따르면 두 나라 기대 물가 상승률 차이는 대략적으로 기대 환율 변화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A는 B이고 B는 C면 A는 C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셔 오픈과 상대적 PPP를 고려하면은요, 두 나라 명목금리 차이는 기대 환율 변화율과 대략적으로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걸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국제 피셔 효과이다 라는 거예요. 뭐 제가 계속 가끔씩 강조하는 거, 이 별다른 말 없으면 환율이면 다 현물 환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환율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현물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언급이 있어야만 이제 다른 걸 의미하는 거고요. 국제 피셔 효과가 어떤 내용인지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제 피셔 효과라는 거는 영어로는 뭐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예요. 근데 이거는 명목 이자율 차이가 기대 현물 환율 변동에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 관계인데요. 어떻게 반영이 되냐는 말이냐면요. 우선 명목금리가 높은 통화는 약세가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높다는 거는요, 피셔 오픈 금리가 만약에 이제 높은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피셔 오픈에 따르면 금리가 높은 이유는 뭐가 높기 때문이에요? 기대되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 PPP에 따르면 그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명목금리가 높은 통화는 약세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환율 변화율은 대략 호가 통화 이자율에서 기준 통화 이자율을 차감한 것과 같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이자율이 2%, 원 이자율이 5%라면은 국제 피셔 효과에 따르면 기대되는 환율 변화율은, 즉 기대되는 달러 가치 변화율은 대략 호가 통화인 원의 이자율 5%에서 기준 통화 이자율인 달러 이자율 2%를 뺀 3% 정도일 것이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거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패러티가 바로 국제 피셔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 피셔 효과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이자율 차이가 기대 현물, 두 나라 이자율 차이가 기대 환율 변화율과 대략 같지 않다면, 즉 괴리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은 차익거래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때 발생하는 차익거래는요, 무이연금리 차익거래와 유사한데요, 위험이 존재해요. 어떤 위험이 존재하냐면 환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위험을 커버하지 않는 금리 차익 거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피셔 효과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차익 거래를 위험 금리 차익 거래
아니면 앞에 위험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유의형 금리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위험이 커버되지 않았다 해서 uncovered interest arbitrage. 그래서 앞에 자 따서 UIA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피셔 효과를 뭐 국제 피셔 효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유의형 이자율 평가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냥 이자율 평가였잖아요. 근데 국제 피셔 효과를 유의형 이자율 평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저금리 통화를 차입해서 저금리 통화를 고금리 통화, 고금리 통화로 바꿔요. 현물화 거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걸 뜻합니다. 즉 고금리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차입하는 통화가 만약에 옌이라면은 옌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차입하는 통화가 달러라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캐리 트레이드는 뭐다? 환위험이 존재하는 금리 차익 거래이다, UIA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금리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언젠가는 회수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회수할 때 미래 시점에 현물 환율로 바꾸겠죠. 그래서 저금리 통화를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를 시도를 할 때는 단순하게 금리 차이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국제 피셔 효과를 생각해서 환율 변화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환율이 변하더라도 즉 환율이 변하더라도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국제 피셔 효과 생각하면은 고금리 통화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약세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약세가 되더라도 금리 차이보다는 약세가 좀 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야 캐리 트레이드 유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피셔 효과가 시사하는 바는 캐리 트레이드 UIA를 할 때 단순히 금리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고금리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금리 통화는 대략 금리 차이만큼 약세가 될 수도 있고 약세가 덜 될 수도 있고 더 약세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 불확실한 거죠. 근데 일단 원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높으면 약세가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차이만큼 만약에 정확하게 약세가 된다면은요, 금리 부분에서는 이익일지 몰라도 환전할 때는 약세가 된 만큼 또 손실을 보겠죠. 환손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상세가 돼버려서 이익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 통화가 금리 차이보다 만약에 더 약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안 해야 되죠. 왜? 금리로 인한 이익보다 약세로 인한 환손실이 훨씬 더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UIA를 하면 안 되는 거,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통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금리 차이보다는 덜 약세가 되는 경우, 물론 제일 좋은 경우는 고금리 통화가 오히려 국제 피셔 효과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고요. 약세가 되더라도 고금리 통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금리 차이보다는 좀 덜 약세일 것 같을 때 그럴 때 고금리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대되는 약세폭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이자율이 높지 않다면 약세가 예상되는 통화, 즉 고금리 통화에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약세가 예상되는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미국 이자율이 2%, 한국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기대 환율 변화율이 3% 이상이라면 그렇다면은 금리 차이가 이를 상쇄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화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즉 달러 강세가 한 3%보다는 좀 작을 것으로 기대될 때, 즉 원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금리 차이보다는 좀 덜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될 때 금리가 높은 원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피셔 오픈이나 국제 피셔 효과나 대체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IRP와 비슷해요. 자본 이동성이 좀 불안전합니다.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거래 비용, 국가 간 조세 차이 같은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각국마다 실질금리가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동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자본 이동성이 보장되어 있는, 즉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그런 선진국들조차도 실질금리는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 이유는 뭘까? 실질금리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 자금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자금의 기회비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막 그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경우에는 좋은 투자 기회가 그만큼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아주 자금의 기회비용이 경제 성장이 빠르게 급속도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경기 국면에서 금리가 막 상승하잖아요, 보통. 그거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경기니까 자금의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르겠죠. 그 말은 결국 나라마다 자금의 기회비용인 실질금리 수준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국제 피셔 효과와 같은 이 피셔자 들어가는 거는 현실에서는 대체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뭐 옌캐리나 뭐 달러 캐리 같이 특정 통화를 차입해서 막 캐리 트레이드 하는 게 막 활발하게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캐리 트레이드를 해도 균형으로 복원이 잘 안 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패러티인 선물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한 평가, forward 패러티라는 거는요, 선물한 할증 또는 할인율이 기대 환율 변화율, 여기서의 환율은 이제 현물 환율을 의미하는 거겠죠. 현물 환율 변화율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요, 선물한 할증 할인율은 F에서 S 뺀 다음에 S, 물론 이제 연율로 만들기 위해서 뭐 어쩌고가 들어가지만 메인 파트는 이거잖아요. 이거랑 그 다음에 기대 환율 변화율 S tilde 마이너스 S 나누기 S, 이게 바로 기대 환율 변화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거랑 같다라는 게 선물한 평가인데요. 결국 선물한 평가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것과 요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F가 뭐다? 미래 환율의 현물 환율에 대한 기대치이다.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의미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선물한 평가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실제로 실현된 미래 환율이 선물 환율, 즉 F가 지금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1년 후 시점, 1년 만기 선물 환율의 지금 가격이에요. 지금 환율이에요. 이게 바로 1년 후에 실제로 실현된 현물 환율이 정확하게 같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것들에 대한 나의 기대치, 너의 기대치, 뭐 갑순이 기대치, 갑돌이 기대치, 다 기대값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기대치들을 다 평균 내버린 겁니다. 기대값의 expectation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만기 시점에 실현된 미래 환율이 바로 선물 환율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좀 높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S tilde가 선물 환율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평균 내면, 오차들을 평균 내면 그러면 대략 0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선물 환율이 만기 시점 현물 환율에 대한 불편 추정치라는 얘기입니다. 불편 추정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편 추정치라는 거는 통계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처음 듣는 말이라면은 그냥 이 의미가 그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선물한 평가를 선물 환율의 불편 추정치 가설이라고도 한다.
그거까지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미는 뭐다? 선물 환율이 만기 시점 미래 환율에 대한 사람들의 현대 기대치들을 평균 낸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하는 게 선물환 평가의 내용이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현된 미래 환율이 선물 환율인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뭐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겠지만 오차들을 평균 내면 0일 것이다.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변 추정치라는 말이 사실 요걸 의미하는, 요걸 설명하는 개념이거든요. 용어거든요. 그래서 선물 환율의 불변 추정치 가설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물환 평가로부터 괴리가 있다면 뭐 앞에서 우리 패러티를 얘기했을 때 이게 평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뭐가 발생했어요? 차익거래가 발생했죠. 그런 것처럼 차익거래가 나타나겠죠. 그 차익거래를 선물환 차익거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선물 지금 말하는 거는 3차 시2강 선물환 활용해서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 선물 환율이 만기 시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현물 환율에 대한 예측치보다 지금 낮아요. 낮게 형성이 됐어요. 그랬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만약에 내 예측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렴한 선물환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 현물 환율로 현물환을 매도를 하면 돼요. 즉 지금 선물환 매입하고 선물환 만기 시점에 약정한 낮은 선물 환율로 이제 외환을 매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현물환 시장에 가서 만기 시점 현물환 시장에 가져가서 만기 시점에 현물 환율로 비싸게 팔면 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예측대로 된다면 즉 예측대로 만기 시점의 현물 환율이 선물 환율보다 높게 만약에 실현이 되었다면은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측이 틀려서 지금 선물 환율보다 더 낮게 실현이 되었다면은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차익거래지 그냥 투기거래이다,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있는 그런 투기거래이기 때문에 괴리가 있더라도 선물환 평가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조정하는 것, 즉 균형으로 복원되는 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증을 해보면은요, 선물환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게 선물환 위험 프리미엄 가설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선물환 거래에는 별도의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물환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유로 제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패러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에서는요, 이제까지 배운 패러티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도식화 해봤어요. 그래서 4차 시1강 패러티 다루기 전에 이제 전제 가정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그림보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 물가 상승률 차이와 기대 현물 환율 변화율 차이는 상대적 PPP에 의해서 명목금리 차이와 선물환 할증률은 이자율 평가에 의해서 명목금리 차이와 기대 환율 변화율은 국제 피셔 효과에 의해서 뭐 명목금리 차이와 기대 물가 상승률 차이는 뭐 피셔 오픈에 의해서 그리고 기대 현물 환율 변화율과 뭐 선물환 할증률은 뭐 선물환 평가에 의해서 일정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PPP는 실물 시장과 외환 시장 간의 어떤 관계. IRP와 이자율 평가는 뭐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 간의 관계. 뭐 이런에 대한 패러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 피셔 효과를 도출을 오늘 했을 때는 이 국제 피셔 효과를 상대적 구매력 평가와 피셔 오픈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서 이제 도출을 했잖아요. 요것과 요걸로 이제 이걸 했는데 사실 이 관계를 딱 본다면 국제 피셔 효과는 이자율 평가와 선물환 평가를 같이 고려해서도 도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이거 얘기했을 때만 해도 선물한 평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피셔 오픈과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이용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이 국제 평가 관계는요, 엄격한 가정, 완전 시장 가정을 하고 도출을 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증 결과 대략적으로 이제 각 페널티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립되는 거는 뭐가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자율 평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정치적 위험도 없고 규제도 없는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도 없는 어떤 유로 통화 시장 같은 좀 약간 좀 정말 좀 제한된 시장에서나 성립하는 게 이자율 평가. 하지만 성립은 잘해요. 거기서는요. 나머지 평가 관계들은 강한 의미에서 성립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약한 의미로, 특별히 상대적 구매력 평가 관계는 좀 직관적인 개념이니까 장기에 걸쳐서는 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단순한 가정으로 좀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단순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환율, 금리, 물가 간의 관계를 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었네요. 자, 캐리 트레이드를 추가했을 때 어떤 위험이 또 나타나냐면요. 보통 캐리 트레이드를 위한 자금 조달은 단기로 합니다. 왜냐면 차입 만기, 그러니까 그 차입하는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조달 비용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 기간 동안 차입 자금을 계속해서 차환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해요. 단기로 차입해서 계속 이제 차환을 하다 보면은 귀찮겠죠. 근데 차환이 귀찮을 뿐만 아니라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차압하는 시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되게 불리하게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환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시 이런 위험 부담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폐쇄 경제하의 피셔 효과, 개방 경제하의 피셔 효과, 즉 피셔 클로즈드, 피셔 오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국제 피셔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선물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 정리하시고 그리고 퀴즈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